네. (2024년)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대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이 대담회는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차원에서 마련된 대담회입니다. 오늘 주제는 흔히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집합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이제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징수가 되는데, 그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을 모시고 우리가 그런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실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네, 아파트너스의 김슬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대표님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너스의 김슬빈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건축물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힘쓰고 있고요. 그중 일원으로 장기수선 계획의 좀 제도에 이바지하는 또 미션을 가지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기수선 계획, 장기수선 충당금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됐고요. 오늘 서울시 집합건물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답변을 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은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신 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약 한 9년 정도 아파트 업무를 수행을 했었고요. 실제 이 건축물 관리 쪽에 있어서는 한 8년에서 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지는 한 몇 년 정도? 네, 8년 됐습니다. 8년 되신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네, 오늘 그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 또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 많고 한데 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제 일단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또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말 말고 수선 적립금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과 수선 적립금, 이제 두 가지가 같은 말인지 아니면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앞서 우리가 좀 익숙한 이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많이 칭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불려지고 있고, 집합 건물에서는 동일한 이제 취지와 배경이지만 수선 적립금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네. 집합 건물 분야에서는 수선 적립금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기수선 충당금,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제 보통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 집합건법상에는 이 수선 적립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수선 계획이라는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대신에 수선 계획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집합건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 수선 적립금에 관한 규정이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죠? 네. 최근에 들어왔죠? 맞습니다. 네. 그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이게 우리가 70년대 말부터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됐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가 운영이 되어 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그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장기수선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수립에 대한 과정과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요. 최초 수립은 사업 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라고 하는 거는 분양자를 얘기하는 네, 건가요? 흔히 말하는 시행사가 더 익숙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시행사에서 사용 검사 신청 시에 사용 검사권자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용 검사권자는 이제 해당 지자체, 건축가가 될 수 있고, 주택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뒤 관리 주체인 이제 관리사무소에게 인계되는 절차로 해서 수립의 과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쪽에 네, 이제 제출이 됐다가 그 제출된 것을 그 관리 주체, 예를 들면은 위탁관리회사라든지 자치관리기구, 네. 이제 관리사무소가 되겠네요. 네. 그 관리사무소로 이제 이관을 해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관리사무소장님들이 구청에 가서 그걸 받아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구청에서 그걸 갖다 주는 건가요? 요즘은 이제
이 준공승인 절차가 전산화돼 있어서요. 세움터라는 어떤 포탈을 통해서 시행사가 거기에 직접 등록을 하고요. 관리 주체도 그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는 형태로 이제 웹상으로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세움터를 통해서 소장님들이 거기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장기수선 계획을 다운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도 그 초기 단계 시행사가 만든 장기수선 계획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실제로 시행사들이 만드는 장기수선 계획이 잘 만들어지나요? 사실 이게 시행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뭐, 현장 관리자, 이제 우리 소장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사의 목적은 사실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게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이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목적이 일단 상충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행사 측에서는, 사업 당시, 건설 당시의 값을 가지고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장기수선 계획은 용어 그대로 향후의 계획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건설 당시에 그런 가진 데이터만으로는 수립하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향후 뭐 5년간의 계획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지만 많게는 60년을 내다봐야 하는 장기수선 계획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시행사가 수립한 계획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수립을 하나요? 몇 년 정도를 내다보고 수립을 하나요? 이게 이제 건축 기술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과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방식의 건축물은 뭐 짧게는 40년, 길게는 50년을 내다보고 있고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고층형 또는 더 나아가서 초고층형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는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제 철골 이제 구조로 변경됩니다. 이제 그런 건축물들은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실제로 장기수선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뭐 70년, 80년, 이렇게 6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건가요? 사실 이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흔히 재건축이라고 하죠. 뭐 리모델링, 네, 그렇죠. 재건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이쪽 분야는 30년 이상일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년 이상이라는 규정만 정확히 있고, 나머지 이제 40년을 할 건지 50년을 할 건지 그 이상을 할 건지. 재건축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그렇죠. 재건축도 그렇고 계획서에 대한 총 기간을 결국에는 이사장님 말씀처럼 장기수선 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결국에 재건축을 하는 시점과 아마 동일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그래서 그런 단지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기간을 설정하고, 또 때로는 어떤 단지는 짧게 40년을 설정을 해뒀다가 원활한 그런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중간에 50년으로 변경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우리 단지, 우리 건축물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이제 파일 형태가 되겠지만은 만약 이걸 A4 용지 같은 걸로 출력을 한다고 한다면은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 200페이지 이상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 200페이지군요. 그럼 어쨌든 거기에는 건물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요소들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내구 연한 같은 거를 산정을 해서 이걸 언제 교체를 하거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백데이터라고 하죠.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들도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건축 자재의 20년 뒤의 가격 이런 것들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수선이라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조정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법을 정해서 반드시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검토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장기수선 계획,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이 어떻게 설정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여쭤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행사가 이제 분양하는 시행사가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아파트 소장님들 쪽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시행사 쪽에서 장기수선 계획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나요? 수립 같은 거를? 네, 저희 사례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 흔히 말하는 이제 중견기업 이상의 건설사들은 내부적으로 공무팀이라고 하죠. 이제 공사와 관련된 사무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인데, 그쪽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사실 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환경과 요인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추측이고, 그러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작은 건축물들, 소형 건축물들은 저희가 직접 시행사와의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구나. 이 결국은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게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건물에 대해서도 많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각각의 건물의 자재들에 대한 어떤 지식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뭐 입주자 대표, 동별 대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거에 관한 지식은 당연히 갖춘 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아까 조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장님들이 이제 뭐 장기수선 계획 뭐 조정이나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소장님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선 소장님들의 역할은 인계받은 이제 최초 수립되어져서 인계받은 장기수선 계획이 우리 단지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시행사가 만든 네. 장기수선 계획이 우리 아파트에 적합한지를 먼저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적합성에 대한 판단 과정이 끝나면은 3년마다 검토하라는 법률 조항 취지에 맞춰서 우리 단지 시설물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이게 지금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그 시설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또 수선 시기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들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도 하는데, 뭐 입주자도 관리해야 되고 또 건물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고 뭐 회계 같은 정보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러는데, 소장님들이 이런 장기수선 충당금을 조정하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이게 전문적인 영역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설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토목에 이르르는 다양한 공정의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관리사무소장이라는 개인이 그 모든 지식을 함양해가지고 수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소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다 할 수 없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그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장기수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는데 또는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을 만한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전문적인 그런 업체들이 있나요? 네, 사실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이제 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조금 더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지고 시민들의 의식이 깨어난 순간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트렌드에 맞춰서 전문 업체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들의 역할은 앞서 말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대부분 수행을 하고, 또 첫 번째 단계라는 게 최초 수립한 게 적절한지 여부를 보고 적절하지 않다면 네. 우리 단지, 우리 건축물에 맞춰서 다시 이제 일종의 재작업을 하는 이제 작업을 하고,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40년에서 뭐 길게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관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IT 기술력을 활용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시설물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을 해줘야 되고, 또는 우리가
지출했던 내역들도 확실하게 전산화시켜서 남겨야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 측면을 제공을 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좀 더 도모하는 데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도 네. 그런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전문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뭐 자문을 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자문과 네. 어떤 문제 해결까지 정확하게 저희는 모든 이제 그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누가 장기수선 계획을 딱 보시면서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다 이제 둘러 앉아서 이거의 이 장기수선 계획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종합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 장기수선 계획을 갖고 이제 이걸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한다든지 그런 걸 평가를 하시는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건축 분야의 전문가,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건설에 필요한 엔지니어를 토대로 그 해당 건축물의 도면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요. 도면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와 그다음 장기수선 계획에 나와 있는 정보가 일치한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검증을 하는 과정이 일단 첫 번째 단추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그 건설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장기수선 계획을 보시고 검토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공동주택 분야에서 아파트 부분에서의 장기수선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제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집합건물 분야에서는 수선 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집합건물에서도 수선 계획이 수립돼야 될 텐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선 계획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수립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뭐 아파트처럼 시행사가 뭐 수선 계획을 만들어주고 그러는 건가요? 우선 공동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시행사의 역할과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제 뭐 네. 구청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런 네.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수립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오히려 자율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조항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관리단과 우리 관리인의 결국 관리기구죠. 관리기구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어떠한 안정성 측면의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 지난 2020년 5월에 네. 건축물관리법이라는 이제 법령이 시행이 됐었고요. 이제 해당 법령에서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드러났고, 거기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에 이르러서는 공동주택은 물론이고 집합건물도 같은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는 그러니까 수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라는 말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건축물관리법이라는 법에서 수선 계획을, 장기수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 규정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완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 있고. 네. 그러면 실제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공동주택은 우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건물 분야에서도 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시행사들이 그 장기수선 계획, 수선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해서 뭐 잘 수립해 놓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집합건물 쪽 말씀이시죠? 네, 집합건물 쪽이요. 사실 상대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어떻게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이제 건설 기술력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고,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토목 이렇게 아울러야 된다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로 규정해서 73개 항목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무슨 뭐 건물 부위에 따라서 73개 항목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물이 그 73개 항목에 뭐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반면에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그런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가지각색의 이 장기수선 계획이 수립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장기수선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수선 계획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공동주택법처럼 그 장기 수선 계획에 관련된 상세한 규정이 없으면은 뭐 시행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날림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업계에서는 네. 표지 갈아 끼우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네. 뭐 예를 들면 A 건축물의 장기수선 계획서를 네. 표지만 바꿔서 B 건축물의 장기수선 계획서다라고 제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사실 조심스럽지만 네. 아무래도 관리감독의 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그 지방자치대체가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뭐 법률과 그 관리 감독의 현장을 같이 함께 살펴봤을 때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용검사 신청할 때 제출되는 서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수많은 서류 중 하나가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측면을 본다면 네. 아무래도 그 관리 감독자 입장에서는 업무의 가다로 인해서 정확한 그런 관리 감독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아까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이제 어떤 자문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하고 집합 건물하고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파트가 훨씬 많나요? 아니면? 네, 아파트가 80%, 그다음에 80%? 네, 나머지는 집합 건물 쪽입니다. 사실은 뭐 집합 건물도 뭐 당연히 아파트가 많긴 하지만은 집합 건물도 만만치 않게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 이제 집합 건물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집합 건물 분야에서는 장기수선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걸 방증하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법률에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너무 자율에 맡기고 있고, 관리 감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공동주택에 비해서 좀 방치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한 80 정도는 아파트에서 의뢰가 들어오고 한 20 정도는 집합 건물에서 의뢰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집합 건물 쪽에 장기수선 계획에 대한 의뢰가 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계획 자체가, 시행사가 세우는 계획 자체가 약간 허술한 경우들이 많아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리단 측면에서 보면은 굳이 발생시키지 않아도 될 비용을 법률에서 정하지도 않고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솔선수범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떠한 비용을 받고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이 어쩌면 부담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그 장기수선 계획, 시행사가 수립한 장기수선 계획에 해당 아파트나 집합 건물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작업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게 훨씬 어려운 작업인 건가요? 아니면 비슷비슷한 건가요? 사실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요, 네. 기존에 있는 계획서는 관리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짓고 어떠한 업무에 착수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네. 시행사가 만든 장기수선 계획은 네. 일단은 있긴 있지만은 네. 새로운 걸 만든다는 심정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물의 도면을 저희가 반드시 필수로 인계를 받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조사를 나가서 현장의 이제 시설물의 상태, 현황을 살펴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이제 수선 적립금에 관련돼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일단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 각 아파트나 집합 건물에서 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또는 뭐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입주민들이나 소장님들이나 어떤 점에 꼭 유의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장기 수선 충당금, 뭐 수선 적립금은 요즘에는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관리비가 공금의 성격이다 보니까 어떠한 관리 기구나 뭐 의결 기구를 통해서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기준을 정하고 아까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의로 막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뭐 절차에 네. 맞지 않게 또는 어떤 한 개인의 주도하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졌지만 하지만 사용하는 뭐 근거와 그다음에 취지에 좀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어떤 관리 감독 아니 우리 관리 기구의 좀 역량 개발을 통해서 또는 지자체 자문을 통해서 조금 주기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 개개인, 소유자든 뭐 입주자든 개개인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입주민들이 소유 재산이니까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할 때 정말 건물의 수명이 늘어나고 네. 이제 안전한 건물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일단 1부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과 이제 수선 적립금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우리 김슬빈 대표님을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장기수선 계획에 관련돼 있는 아주 세부적인 질문들, 관련돼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